기원전 334년 5월 초 알렉산더는 마침내 아시아 원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그리스 연합군과 함께 육로로 트라키아의 해안 도로를 따라 빠르게 행군하며 4개의 큰 강을 지나 불과 20일 만에 다르다넬스 해협에 도착합니다. 이곳에는 이미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미리 파견해 놓은 선발 부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알렉산더의 도착으로 본격적인 원정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출정길에서 그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아들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알렉산더의 출생의 비밀을 밝혀주고 그에 걸맞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라며 격려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지막 작별을 나누게 되었고 이별 이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도착한 세스토스에는 그리스 연합 함대의 160척의 군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5km의 바다가 놓여 있었고 이 바다는 봄철의 빠른 조류로 악명 높았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와 말, 공성 장비들을 평저선을 이용해 건너야 했지만 페르시아의 훨씬 강력한 해군이 해협 한가운데서 나타난다면 이들은 매우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러한 위협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부하 파르메니온에게 해상 수송을 맡긴 채 혼자서 다른 일정을 소화하며 상륙지에서 따로 군과 합류합니다. 다행히도 페르시아 해군의 도전은 없었고 이 바다를 건너는 데에는 아무런 방해도 없었습니다. 이후 많은 이들은 이것을 알렉산더의 행운으로 해석했지만 단순한 운 이상의 배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에는 항상 두 개의 시선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하는 이들은 바로 알렉산더의 상대였던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다만 이들은 알렉산더 측 장군들이 남긴 기록에서 대부분 무시되었고 페르시아 내부의 사정도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인들은 역사를 글로 남기지 않았고 대다수는 왕조 귀족들조차도 글을 읽거나 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미술 작품이나 궁정의 비문 혹은 점토판이나 파피루스, 가죽 문서에 기록된 일부 기록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르다넬스 해협에서만큼은 그들의 상황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의 상륙을 방해할 수 없었던 배경에는 페르시아의 내부 문제, 특히 이집트가 큰 골칫거리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만성적인 문제 지역이었으며 관련된 정보는 현재까지도 파피루스를 통해 복원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한 토착사가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남부는 혼란스러웠고 북부는 반란 중이었다. 그로부터 2년 전 반란군 지도자 카바슈는 멤피스 수도를 습격해 페르시아 총독을 쫓아냈고 그가 사용한 투석기 돌들은 오늘날에도 유적지에서 발견됩니다. 이집트에서 반란을 일으킨 카바슈는 페르시아의 보복을 두려워한 나머지 나일강 삼각주와 주변 습지대를 수색하며 방어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1년의 유예 기간이 지난 뒤 페르시아 해군은 결국 그를 진압하기 위해 출항하였습니다. 해수면이 낮아지고 나일강 범람이 잦아든 가을, 그들은 강을 따라 진격하였고 기원전 335년 1월 상하 이집트의 반란왕, 살아있는 신테넨의 화신 푸타에 선택된 자, 라의 아들이라 칭해졌던 자는 몰락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함대는 해상 기후가 안정될 때까지 이집트에 남아 치안을 회복시켰지만 이듬해 5월 초 알렉산더는 이미 다르다넬스 해협에 도달해 있었고 제국군은 또 한 번 알렉산더의 침공을 막기 위해 병력을 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해협 횡단은 무모함도 단순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서 활동하던 페르시아 관료 중 한 명이 펠라에 거주하고 있었고 알렉산더는 이 반란의 여파가 자신에게 기회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위협에서는 벗어났지만 알렉산더는 그 이후 더욱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세스토스에 머물며 그는 한 고대의 상징적인 장소를 찾습니다. 바로 트로이 전쟁 당시 아시아 땅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그리스 영웅 프로테실라우스의 무덤이었습니다. 예언대로 그 발걸음은 영웅의 죽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무사한 상륙을 기원하며 제물을 바칩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알렉산더는 첫 번째 상륙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끄는 그리스 연합군의 아시아 진출을 그 옛날 트로이를 향해 행군했던 그리스 동맹군의 위대한 서사와 겹쳐놓습니다. 상륙 전부터 시작된 이 고대적 의식과 상징은 앞으로 이어질 원정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세스토스에서 파르메니온과 주력군이 해협을 건너기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 알렉산더는 프로테실라우스의 무덤에서 바다로 출항합니다. 이때 그는 전술상 요구되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지는 그 어떤 전략보다도 상징적으로 강력한 의미를 지닌 곳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60척의 군선과 함께 다르다넬스 해협의 물결을 가르며 나아갔고 왕의 3단 노선의 초타는 직접 그가 맡습니다. 항해 도중 무덤을 둘러싼 나무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제물로 황소를 바치고 황금잔에 담긴 술을 바다의 요정 네레이드에게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이 황금잔은 영웅 숭배와 관련된 의례에 사용되던 것으로 알렉산더는 또 한 번 고대 서사시의 장면을 재현한 셈입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평평한 해안이 시야에 들어오자 그는 전투용 갑옷을 갖춰 입고 배의 뱃머리로 향합니다. 상륙 순간 그는 창을 뽑아 페르시아 제국의 땅에 던지며 신의 뜻과 정복자의 권리를 근거로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선포합니다. 이 역시 고대 영웅들이 전장에서 행하던 의식 중 하나였습니다. 프로테실라우스처럼 알렉산더는 아시아 대륙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자가 되었고
그의 군이 상륙한 그 해안은 오래도록 아카이아인의 항구로 불리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상륙한 그곳의 풍경은 그 어떤 상징보다도 강렬했습니다. 아카이아인의 항구로 알려진 그 해안에는 고대 그리스 영웅들의 함선이 정박해 있었다고 믿어졌습니다. 바로 금발의 헬레네를 되찾고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아카이아의 아들들이 도착했던 장소였습니다. 해변 너머로는 언덕과 모래 언덕이 펼쳐졌고 그곳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묻힌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면 트로이의 유적이 여전히 바람 부는 평원 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러한 상징적 장소에 의도적으로 상륙했습니다. 그는 일리아드를 사랑한 사람으로서 그 자신이 새로운 아킬레우스가 되어 호메로스의 세계를 직접 찾으러 나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히 선택한 동료들과 함께 이 상륙을 단순한 전쟁의 시작이 아닌 일종의 성지순례로 삼았습니다. 그의 아시아 정복은 단순한 원정이 아니라 그리스 신화의 영광을 현실로 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서사였던 셈입니다. 알렉산더가 트로이를 방문했을 당시 트로이는 이미 고대의 영광을 잃은 작은 마을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곳은 아테나 여신의 사원과 그를 모시는 사제들로 더 잘 알려져 있었지요. 호메로스가 성스러운 일리온이라 부른 트로이, 즉 오늘날 슐리만이 발굴한 트로이는 이미 800년 넘는 세월의 잔해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로이는 여전히 그리스인들에게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단순한 추억이나 기념비적 가치라기보다는 다소 기묘한 전통 의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소 기이하고 잔혹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트로이 전쟁 말미에 테살리아 출신의 영웅 아이아스가 예언자 카산드라를 살해한 죄로 인해 신탁이 테살리아의 로크리 백가문에게 매년 2명의 처녀를 다르다넬스 해협으로 보내도록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트로이까지 스스로 걸어가야 했고 현지 주민들은 도끼와 돌을 들고 그녀들을 쫓고 죽이려 했습니다. 만약 그 처녀들이 살아남아 아테나의 사원 비밀 통로를 통해 들어간다면 그곳에서 머리를 깎고 노예의 옷을 입은 채로 다음 교대자가 올 때까지 살아야 했습니다. 이 의식은 무려 1000년 동안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알렉산더가 살았던 어느 시점에서 이 전통은 중단됩니다. 알렉산더가 테살리아의 통치자였던 것을 고려할 때 이 잔혹한 전통을 폐지한 이가 바로 그였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는 단순히 고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시대에 맞는 도덕적 판단을 내릴 줄 아는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처녀 제사 의식과는 별개로 알렉산더는 자신의 여정 곳곳에서 정성을 다해 의식을 지켰습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어떤 원정대원이 신들을 모독하거나 적절한 제사를 소홀히 하면 그 동료들까지 함께 신의 벌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왕이자 동맹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알렉산더는 늘 상황에 맞춰 신중하게 제사를 올렸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적절한 신에게 예를 갖췄습니다. 트로이로 향하는 길에서도 그는 호메로스가 묘사한 첫 번째 그리스 원정을 떠올리며 이를 자신의 행보와 연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아약스와 아킬레우스의 무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영웅 제사를 올리며 자신의 위대한 선배로서 예를 표했습니다. 아시아 원정의 시작에서 그는 그리스 신들보다도 트로이 전쟁에서 활약한 영웅들의 가호가 더욱 중요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트로이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연스레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알렉산더, 곧 파리스 왕자를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리스가 사용했다는 리라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리라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아킬레우스의 리라를 보러 왔습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는 그 리라로 용감한 자들의 무용담을 노래했다고 하지요. 호메로스의 알렉산더, 즉 파리스는 전쟁보다 사랑에 더 열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롤모델이었습니다. 그에겐 오직 아킬레우스만이 진정한 영웅이자 자신의 투쟁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호메로스의 서사 덕분에 이름이 남았지만 알렉산더 자신은 아직 그런 시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스스로를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인물인지를 분명히 남기기 위해 트로이 방문의 모든 순간이 세심하게 연출된 퍼포먼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설 때 그는 헬름스맨으로부터 황금 왕관을 받습니다. 이는 그가 바다에서 배의 방향을 직접 잡은 것을 기려 바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헬름스맨의 이름은 메노이티오스였으며 트로이 이후 다시는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리아드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 이름에 즉각 반응했을 것입니다. 메노이티오스는 바로 아킬레우스의 절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단지 조타수로서가 아니라 순간의 의미를 완성하기 위해 선택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단순한 상륙 이상의 의미를 이 여정에 담았습니다. 지역의 그리스계 인사들로부터 황금 왕관을 받으며 그들의 복종 의지를 확인한 그는 고대 서사의 세계 속에서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에게 트로이는 과거를 기리는 장소이자 자신의 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신화적 무대였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아킬레우스의 무덤 앞에서 기름을 몸에 바르고 벗은 채로 동료들과 함께 달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화환을 바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의 친구 헤파이스티오는 파트로클로스의 무덤 앞에서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는 전례 없는 방식의 경의였고
동시에 알렉산더의 삶 속에서 헤파이스티온이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두 사람은 이미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조차도 이 둘을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로 여겼고 이 비교는 두 사람의 마지막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비교는 단지 우정 이상의 관계였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알렉산더의 시대에는 이미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로스가 연인이었다는 해석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메로스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전기 그리스 사회에서는 두 인물의 관계를 그러한 맥락으로 이해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제우스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신 아킬레우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트로이의 전설적인 왕 프리아모스에게 기도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킬레우스의 아들이 제우스의 제단에서 프리아모스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손으로서 알렉산더는 과거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테나의 신전을 찾아 또 한 번 신앙심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신의 갑옷을 바치며 신에게 경의를 표했고 대신 트로이 전쟁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영웅들의 유물, 방패와 무기를 제사장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어떤 이상을 품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에서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나가기 전 신들이 직접 만들어준 갑옷을 받습니다. 특히 그의 방패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다층 구조로 은색 줄과 5겹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눈부신 문양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역시 아킬레우스와 나란한 위치에 올랐다고 자부했고 실제로 그 방패와 무기는 인도 원정까지 동행했으며 그의 무장 친위대가 앞서서 이를 들고 전진했습니다. 그 방패의 디자인은 대단히 인상적이었을 것이며 후대 사람들은 이 방패에 어떤 문양이 있었을지를 두고 여러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신성한 갑옷으로 무장한 알렉산더는 바로 그 순간부터 고대의 영광을 살아가는 존재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신성한 방패와 갑옷을 받은 후 알렉산더의 트로이 방문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를 통틀어 이보다 더 기억에 남는 행동은 없으며 이보다 더 뚜렷하게 그의 이상을 보여주는 장면도 없습니다. 오직 알렉산더의 활약을 신화적으로 각색한 알렉산더 로망스에서만 그는 트로이에 실망한 것처럼 묘사됩니다. 예컨대 스카만드로스 강은 그가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아이아스의 7겹의 황소가죽 방패도 그다지 인상 깊지 않았다고 말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당시의 기록에서는 그런 실망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진지하고 열정적인 관심은 동시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트로이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여러 특권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새로운 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나중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 중 한 명으로 매우 탐구심이 강한 인물로 알려진 학자가 일리온의 제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이 책은 전해지지 않지만 그 제목만으로도 알렉산더의 방문이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그가 얼마나 진지하게 인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짧은 방문을 통해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가 트로이를 방문해 제사를 올린 적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로부터 150여 년 뒤에 같은 해협을 건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유사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세르크세스의 제사는 미리 계획된 의례였고 알렉산더처럼 직접 배를 조종하거나 영웅의 무덤을 돌며 벗은 몸으로 경의를 표한 기록은 없습니다. 알렉산더의 방문은 철저히 그리스적이며 자발적이었고 무엇보다 트로이 전쟁과 그 중심에 있는 영웅 아킬레우스를 기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물론 아킬레우스는 정치적으로도 적절한 상징이었습니다. 테살리아 출신의 기병대는 트로이 전장에서 아킬레우스의 무덤 주위를 돌며 그의 전차의 말 이름을 부르며 의식을 치렀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는 명백히 대중과 군사들을 위한 제스처이기도 했지만 알렉산더 본인에게 있어 이 방문은 정치적 목적을 넘어선 개인적인 의미가 컸을 것입니다. 호메로스를 사랑했고 아킬레우스를 존경했던 그는 전쟁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시험을 앞두고 자신이 동경해온 옛 영웅을 기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모습은 권력을 탐하거나 허영을 좇는 정복자가 아니라 고대의 영웅적 세계에 뿌리를 둔 낭만적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외교적 연출이나 상징이 아닌 그가 스스로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그의 여정 내내 잊히지 않게 됩니다. 이 방문은 단순한 제사 의례가 아닌 한 인물의 내면과 신념, 그리고 역사적 자아를 드러내는 진실된 행위였습니다. 550년이 지난 후 로마 황제 카라칼라는 알렉산더 대왕을 자신의 영웅으로 삼아 그를 흉내내려 했습니다. 그는 트라키아를 행군하면서 알렉산더처럼 옷을 입고 무장했으며 코끼리 부대와 1만 6천 명의 마케도니아 팔랑크스 부대를 모집했습니다. 헬레스폰트를 건넜지만 알렉산더처럼 유려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배는 뒤집혔고 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트로이로 올라가 아킬레우스에게 제사를 올렸고 알렉산더처럼 아킬레우스의 무덤을 돌았지만 벗은 몸이 아닌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이 방문에는 후일담도 전해집니다. 7년 후 알렉산더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듯한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다뉴브 강에서 한 사기꾼이 나타나 알렉산더의 이름으로 트라키아를 활보하며 400명의 바쿠스 제자들을 거느리고 환희의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는 매일 행선지를 미리 알리고 식사와 숙소를 공짜로 제공받았습니다. 누구도 그의 정체를 의심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카라칼라 황제를 가장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비잔티움에 도착해 다시 아시아로 건너가 나무로 된 속이 빈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 놓고는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이 황당한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알렉산더의 유산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알렉산더는 언젠가 아킬레우스가 호메로스를 통해 불멸의 명성을 얻은 것을 부러워했다고 전해지지만 시인이 없이도 그의 트로이 방문은 수백 년을 지나서도 강한 영감을 남긴 셈입니다. 이렇게 알렉산더는 트로이를 떠나 파르메니온과 합류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지나간 길은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오래된 도로였고 그의 신화적 정체성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낭만과 의식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신들과 영웅들은 부름을 받았고 이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진짜 전쟁, 실전의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트로이 방문을 마치고 다시 동쪽으로 향했을 때 그의 본대는 보다 전통적인 경로를 통해 이미 헬레스폰트를 건넌 상태였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과 합류했을 때 그의 모든 기대는 적과의 조속한 전투에 쏠려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본대는 약 30일치의 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필립 2세의 지휘 아래 훈련된 마케도니아 병사들이 충분히 익숙한 분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절반가량의 식량이 소비된 상황이었고 이제 그들은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승리를 통해 식량 확보를 가능케 하거나 또는 동맹을 맺은 그리스 도시들과 시장 공급을 조율해 장기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측이 점거하고 있던 가장 유력한 거점은 알렉산더가 있는 곳에서 약 80마일 떨어진 동쪽의 사트라프 성체였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동진을 결심하기에 앞서 그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직접 점검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끌고 온 병력은 총 약 32,000명의 보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000명은 마케도니아 보병 정예 부대인 팔랑크스 6개 여단이었으며 3,000명은 왕의 친위대인 방패병, 1,000명은 외국인 척구병, 그리고 7,000명은 그리스 동맹 도시에서 파견된 병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 트라키아와 일리리아에서 온 7,000명의 야만족 보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들은 대개 경무장 상태였으며 특히 트라키아 병사들은 전투에서의 잔혹함으로 유명했습니다. 일부 현대 학자들은 이들을 18세기 후반 영국 프랑스 미국의 식민지 전쟁에서 동원된 북미 원주민 병사들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알렉산더의 지난해 정복전에서 그의 전술에 매료되어 자발적으로 원정에 참여했으며 특히 트리발리안 부족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인도까지 진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증원되었으며 일부는 점령지의 수비대로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들 부대의 존재는 당시의 모든 전쟁 범죄나 잔혹행위가 마케도니아 병사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기병 전력으로는 마케도니아 기병대 컴패니언 1800명과 테살리아의 중장기병 1800명이 핵심이었습니다. 테살리아는 마케도니아와 유사하게 평야지대와 귀족 중심의 문화가 발달해 있었기 때문에 기병 운용에 능한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마케도니아 북부 국경지대의 페오니아 기병대와 트라키아 출신 경무장 병사들이 보조 전력으로 존재했고 이미 먼저 아시아에 토착해 있던 전위 부대에는 마케도니아 정찰 기병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병력을 합치면 총 기병 전력은 약 6,000명, 보병은 전위 부대까지 포함해 약 43,000명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고용병 중에서도 약 5,000명의 그리스 출신 병사들이 본대에 합류해 있었지만 그들은 대부분 경무장 상태로 페르시아와의 전면전보다는 척후나 후방 경비에 적합한 병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의 급료와 식량이 곧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빠른 승리를 통한 보급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군대가 집결했을 무렵 페르시아 제국의 북서부 해안 도시들 중 대부분은 다시 페르시아의 수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의 동맹 도시만이 여전히 마케도니아 편에 서 있었고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도시는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서쪽의 섬 도시 키지쿠스였지요. 페르시아는 이 도시를 점령하려 여러 번 시도했으며 마케도니아 병사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넓은 차머크 모자까지 병사들에게 씌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키지쿠스는 굳건히 버텼고 이 저항은 페르시아에게 상당한 타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실은 헬레스폰트 지역을 관할하던 페르시아 총독들만이 유일하게 자신들의 이름으로 화폐를 주조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은 매년 조공을 현금으로 중앙정부에 바쳐야 했기에 자체 화폐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은 바로 키지쿠스의 풍부한 은하였을 것입니다. 키지쿠스 은하는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가장 널리 통용되던 통화 중 하나였으며 페르시아 총독들은 이를 조공과 병사 급여를 지급하는 데 활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키지쿠스는 본토 아시아에 속하지 않는 독립 도시국가였기 때문에 원한다면 자유롭게 성문을 걸어 잠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케도니아를 지지하며 페르시아와의 연결을 차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다수가 용병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군대는 식량과 급여 지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들의 지휘관은 명망 있는 급여의 수호자로 알려졌지만 키지쿠스의 거부로 인해 그 명성을 지키는 것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 이 밖의 지역에서 알렉산더는 오직 아버지 필립 2세의 아시아, 그리스 도시 해방이라는 외교적 구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라는 말은 언제나 애매하고 불안한 약속이었으며 이미 선발대가 일부 도시에서 신뢰를 저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가 아시아 대륙에 상륙한 뒤 처음 사흘 동안 북동쪽 해안가를 따라 전진하며 도착한 첫 번째 주요 도시인 람프사코스는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람프사코스는 부유한 해안 도시로 페르시아 총독들이 이곳에서 화폐를 주조하고 자금을 조달했으며 이는 아마도 키지쿠스가 문을 닫은 데 따른 차선책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배경 탓에 페르시아 측 인사들이 장악한 도시 지도부는 알렉산더를 전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고 그 해방이라는 약속이 실제적 힘을 갖게 되자 람프사코스의 사절단은 용서를 구하러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아직 자신의 군사적 힘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시점에서는 그리스 도시 지도자들 역시 오랜 세월 반복되어 온 해방이라는 말에 더 이상 쉽게 속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길에서 적과의 전투가 벌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행군 도중 중요한 의미가 없는 마을들은 우호적인 경우 평화롭게 항복했고 그의 기병대는 인근 언덕과 산악지대를 치밀하게 정찰했지만 어디에서도 적의 흔적을 발견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형은 점차 넓은 평야로 열리기 시작했고 정찰병들은 근처 바닷가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특별한 보고 없이 또 하나의 마을에서 환영 인사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동안 남쪽 불과 20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페르시아 군대가 조용히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보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알렉산더의 침공 소식이 전해지자 페르시아 최고 지휘부는 다스킬리움의 호숫가 성체를 떠나 울창한 나무와 숲이 우거진 공원을 지나 서쪽의 가파른 산악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 소도시인 젤레이아에 머물며 이 지역의 지배자인 티란노스의 환대를 받고 전술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더의 군대를 직접 맞아 싸우는 것, 다른 하나는 그의 진로에 있는 작물과 곡식을 모두 불태우고 식량 부족으로 철수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계획은 로드스 출신의 그리스인 장군 멤논의 제안이었습니다. 멤논은 형을 따라 페르시아에 투신한 이후로 15년 넘게 정권 교체의 격동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마케도니아 선발대에 맞서 뛰어난 지휘 능력을 보여주며 주목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전략은 그리스인으로서 마케도니아 군의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나온 현실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자유의 해방자라는 이름 아래 그리스 도시들을 얻고 있었지만 그 군대는 보급과 급여 문제에 민감한 현실적 한계를 지닌 조직이었고 그 약점을 이용해 전략적으로 퇴각하게 만든다는 발상은 결코 무모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페르시아 귀족들은 이 방안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제국의 땅을 스스로 파괴하며 후퇴하는 전술보다는 당당한 대결을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략적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알렉산더와 페르시아는 점점 첫 전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용병으로 고용한 그리스 보병의 도움을 받아 멤논은 페르시아 측이 거둔 초기의 성과를 지켜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휘력을 입증해주는 흥미로운 사례는 바로 에페소스 주변 지형을 묘사한 지도가 새겨진 페르시아 운하입니다. 멤논은 이 지역에서 병사들에게 급여를 줄 때 그 동전의 뒷면에 지역의 지도와도 같은 지형도가 새겨지도록 하여 군사들에게 실질적인 정보와 전략적 이해를 제공하는 휴대용 지형 정보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는 그리스 전쟁사 최초로 야전 지도를 실전에서 활용한 전략가라고 할 수 있으며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약 10년 전 마케도니아에서 망명자로 살아본 경험이 있었고 필리포스 2세의 군사 조직과 전술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었기에 마케도니아식 전쟁 방식에도 익숙했습니다. 그의 제안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이었고 1년 후 실제로 채택되어 거의 성공할 뻔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멤논은 그리스인이었고 페르시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인이 페르시아를 위한 전략을 내놓는다는 점 자체에 깊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제안은 자신의 땅을 불태우라는 방식이었기에 그들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멤논이 제안한 초토화 전술은 실현 가능성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페르시아 귀족들이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던 비옥한 땅이었고 그들이 직접 사냥을 즐기며 사유지로 사용하던 숲과 공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젤레이아 근처에는 고대 리디아 왕들의 궁전과 사냥터가 있었으며 이를 페르시아 총독과 귀족들이 이어받아 호화로운 사냥과 자연을 즐기는 문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담은 대리석 부조에는 말을 탄 귀족들이 사냥을 즐기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으며 지금도 이 지역은 희귀 조류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귀족들은 수백 명의 농노를 부리며 해안가의 넓은 농장과 성체를 중심으로 곡식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방 총독은 그의 창고 하나만으로도 거의 1년 동안 대군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양곡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사유지가 수세대에 걸쳐 구축된 기반이고 그것을 순식간에 스스로 불태우는 선택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멤논은 새로 땅을 하사받은 입장이었기에 손해가 적었겠지만 많은 페르시아 귀족들에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잔인한 결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지역의 일반 백성들도 자기 농작물을 스스로 불태울 이유가 없었기에 실제 실행 가능성에서도 한계가 뚜렷했던 전략이었습니다. 결국 멤논의 제안은 현실성 있고 군사적으로 유효했지만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장벽을 넘지 못한 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는 훗날 페르시아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용감했지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지휘부는 결국 멤논의 전략적 조언을 거부하고 알렉산더가 바라던 전면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이타산 기슭에 자리한 젤레이아, 호메로스가 아이소포스 강의 어두운 물을 마시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들의 마을이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곳에서 페르시아 군대는 서쪽 평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마일 떨어진 곳, 알렉산더는 그 시각 아직도 전혀 상황을 모른 채 행군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기원전 334년 5월 중순, 마케도니아 달력으로는 다이시오스, 보통 왕들이 전쟁을 피하던 시기였습니다. 알렉산더는 보병을 이중열로 정렬하고 양쪽 날개에 기병대를 배치하며 안전을 위해 보급 행렬을 그 뒤에 두고 진군 중이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어 기병 정찰대가 열린 들판을 가로질러 급히 복귀하며 보고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그라니코스 강 건너편에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6일간의 불확실한 탐색 끝에 드디어 적을 발견했다는 이 보고는 알렉산더에게는 분명 안도감을 주는 뉴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장교들 중 일부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강에 도달할 즈음이면 이미 오후가 될 것이고, 앞서 언급했듯 이달에는 전통적으로 마케도니아 왕들이 전투를 삼갔다는 점을 근거로 싸움을 미루자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러한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기에 다이시오스 금기는 농번기 수확을 돕기 위해 전쟁을 피하던 실용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이제는 충분한 노예와 일꾼이 있어 군대의 손을 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형적인 알렉산더식 방식으로 이를 간단히 무시해버립니다. 달력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는 명령을 내려 현재의 다이시오스를 없애고 앞선 달인 아르테미시우스를 다시 삽입하여 한 달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달력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그는 달력 때문에 싸우지 말자는 논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전투를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그라니코스 강으로 향했고, 도착하자마자 강 건너편의 적 진영을 정찰하며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강의 지형과 페르시아군의 배치를 마주한 순간 알렉산더는 전투를 피하지 않은 자신의 결단이 옳았다는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 유명한 그라니코스 전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첫 승리를 넘어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복자로 나아가는 서사의 첫 장면이 되는 전투였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알렉산더는 수적 열세에 시달렸다는 후대에 과장된 소문과는 달리 실제로는 더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군대가 약 5만 명이었다면 페르시아 측은 3만 5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페르시아군의 지휘부는 멤논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란계 귀족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서아시아 각지의 사트라프 혹은 부족 지배자들이었습니다. 몇몇은 페르시아 왕실의 혈통을 지녔거나 왕의 친척이라는 명예직을 부여받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국의 중심인 페르시아 본토에서 파병된 병력은 없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의 주력인 기병대는 대부분 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카스피해나 옥수스 강 주변의 왕실 식민지 출신 병사들 혹은 카파도키아와 파플라고니아 같은 산악지대 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한때 페르시아 제국의 반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했으며 그들의 말은 우수한 품종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기병용 중무장, 즉 전신을 덮는 금속 갑옷과 철제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말의 옆구리와 병사의 다리를 덮는 금속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절의 중장 기병의 초기 형태로 나중에 로마 병사들이 보일러 소년이라 부르며 조롱하게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무거운 갑옷을 착용한 병사들은 민첩성이 떨어지지만 좁은 강가에서는 돌진보다는 밀치기와 밀집전이 많기 때문에 무거운 방어구가 유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들 기병 중 일부는 투척용 창을 주 무기로 사용했으며, 이에 비해 알렉산더의 동료 기병은 투창이 아닌 길고 단단한 관통용 창을 사용했습니다. 이 차이는 공간을 확보해 돌격할 수 있을 때만 의미 있는 장점이었고, 강바닥에 협소한 지형에서는 그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보병 면에서도 페르시아군은 궁수 없이 고용병 그리스 보병 약 2만 명으로 전열을 꾸렸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용병 시장에서 모집한 자들로 초기에는 후방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멤논이 지휘를 맡고 있는 이상 조만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들 그리스 용병은 밀집 대형으로 전투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에 측면을 공략하지 않는 이상 알렉산더의 정예 기병조차 돌파하기 힘든 상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알렉산더가 승리를 거두려면 강을 건너 돌격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기병이 적의 진영을 흔들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그라니코스 강의 지형적 제약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전형적인 조건이 통하지 않는 전장에서 벌어진 싸움이었습니다. 마케도니아군과 페르시아군 사이에는 그라니코스 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이 좁고도 급류가 있는 강은 전형적인 전면전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었습니다. 특히 산기슭 아래를 흐르는 강은 60피트 폭의 양옆이 진흙 벼랑처럼 깎여있는 구조로 기병은 물론 보병도 쉽게 오르내릴 수 없는 험지였습니다. 이날 마케도니아군은 하루 10마일 가까이 행군한 뒤였기에 병력을 넓게 펴고 전열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편의 페르시아군은 이미 지형의 유리함을 안고 고지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전열을 정비할 여유도 주지 않는 강력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 순간 알렉산더는 전통적인 전략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위험을 무릅쓰고 즉시 전투를 벌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때 노련한 장군 파르메니온이 나와 조언합니다. 지금 당장 싸우는 건 무리이며 오늘은 강가에서 야영하고 다음날 새벽에 적이 정비되지 않은 틈을 타 강을 건너 전투를 벌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공격에서 실패한다면 이번 전투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작전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의 조언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헬레스폰트를 아무 문제 없이 건넌 자가 이제 와서 이 자그마한 그라니코스 강의 겁을 먹을 수는 없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마케도니아인의 명예와 나의 신속한 결단력을 손상시킬 것이다. 게다가 적들에게 우리가 두려워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을 끝으로 그는 파르메니온을 좌익 지휘관으로 배치하고 자신은 우익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정막이 흐르던 전장에 갑작스러운 명령이 떨어집니다. 정예 기병 동료 기병과 기동 정찰 기병대가 강을 향해 돌격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자신도 투구에 하얀 깃털을 단 채로 전면에 서서 말을 타고 강을 건너 뛰어듭니다. 그가 타던 명마 부케팔로스는 다리를 다쳤거나 너무 귀중해서 대체 말을 탄 상태였습니다. 이 돌격 과정에서 그는 페르시아 장군들과 직접 격돌하며 창을 잃고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하는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웅적인 돌격 덕분에 강을 넘는 통로가 열렸고 후속 병력인 마케도니아 보병이 건너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날 오후 전투는 알렉산더의 강행 돌파로 마무리되며 마케도니아군의 대승리로 기록됩니다. 그의 이 결정은 위험했지만 바로 그 위험한 선택이야말로 알렉산더식 전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군사 지휘의 규범을 거부하고 자신의 명예와 용기, 기동력에 대한 믿음으로 돌파를 감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이번에도 옳았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전해지는 알렉산더와 파르메니온의 대화는 실제라기보다는 후대의 창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르메니온은 여러 전승에서 알렉산더의 조언자 역할로 반복 등장하며 매번 알렉산더에게 반대하다 결국 거절당하거나 반박당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 자체로 알렉산더의 대담함과 통찰력을 더욱 빛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로 쓰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이 전투로부터 불과 4년 후 알렉산더는 파르메니온의 아들 필로타스의 음모를 이유로 직접 파르메니온을 처형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의 공식 역사가였던 칼리스테네스의 기록에서조차 파르메니온은 가우가멜라 전투에서조차 비판적으로 묘사되며 이 비난은 다소 부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후대의 알렉산더를 찬양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으며 알렉산더의 친구였던 프톨레마이오스나 노년의 변호자였던 아리스토블루스가 이에 동참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칼리스테네스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면 이는 파르메니온이 이미 처형된 이후 그의 명예를 깎기 위한 의도적인 서술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알렉산더의 용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사실을 왜곡한 부정직한 기록이라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역사 기록에서는 전투의 전개가 전혀 다르게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독립적인 역사가의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더는 실제로 파르메니온의 조언대로 강가에 야영했고 다음날 새벽에 그라니코스 강을 건넜다고 전합니다. 이 전술은 페르시아군이 강 건너 언덕에서 멀찍이 야영하고 있었고 일출 전에 이동하지 않는 관습을 이용한 전략적 기습이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군이 말들을 묶어두는 관행을 고려하면 새벽의 기습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장군 크세노폰도 언급한 바 있는 페르시아군의 약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날이 밝기도 전에 강을 건너며 전열을 펼쳤고 급하게 말을 타고 뛰쳐나온 페르시아 기병대와 마주쳤습니다. 이들과의 격렬한 접전에서 알렉산더는 실제로 트로이의 방패로 무수한 공격을 막아내며 사트랍 여러 명을 말에서 끌어내렸고 그의 활약은 마치 일리아드 속 아킬레우스를 연상케 했습니다. 그러나 좌익을 맡았던 파르메니온과 테살리아 기병대 역시 뛰어난 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는 알렉산더의 친구이자 후대 역사가들이 의도적으로 언급을 누락하거나 축소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 페르시아 기병대는 지휘관들이 다수 전사하면서 전열이 붕괴되었고 알렉산더의 보병부대는 페르시아 진영을 포위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던 페르시아군이 고용한 그리스 보병대는 최후의 항전을 벌였지만 수적으로 밀렸고 알렉산더의 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중 약 2,000명만이 생포되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학살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들을 고용할 자금이 없었고 더 나아가 반역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려 했습니다. 그의 장교들이 남긴 숫자에 따르면 무려 15,000명 이상의 용병들이 처형당한 것입니다. 이 학살은 알렉산더가 얼마나 냉정한 전략가였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의 군사적 명성과 그리스 동맹군의 충성심을 유지하기 위한 무자비한 조치이기도 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결과적으로 알렉산더의 장교들이 전한 이야기와는 달리 정확히 파르메니온이 조언했다는 방식 그대로 싸워서 이긴 전투였습니다. 새벽에 교묘하게 적을 기습하는 방식은 당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후대의 기록에서는 영웅다운 모습으로 비치지 않았기에 더 화려해 보이는 오후의 돌격 장면이 새롭게 창작되었고 이에 대한 책임은
파르메니온의 과도한 신중함으로 돌려졌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의 전기에서는 당대 장교들의 개인적 자부심과 영웅 찬양의 의도가 반영된 전승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가 사망한 지 15년 이내에 여러 자료와 참가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치필한 문학 작가의 기록에서는 오히려 그들이 왜곡했던 진실이 더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작가 역시 낭만적이고 과장된 면은 있지만 장교들이 알렉산더의 무용담을 극대화하기 위해 왜곡한 사실들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전쟁사에서 영광을 둘러싼 개인의 편향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살해된 장군 파르메니온과 그를 둘러싼 신화적 서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교훈을 남깁니다. 그라니코스 전투 이후의 후속 조치는 훨씬 명확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때부터 진정한 지도자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그 영향력은 분명히 노력과 인간적인 면모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총독들과 사령관들 중 몇몇은 탈출에 성공했지만 알렉산더는 전사한 페르시아 지휘관들을 모두 장례 지냈습니다. 이는 그리스식의 경건한 예우였지만 매장을 꺼려하던 페르시아인의 종교적 관념에서는 오히려 불쾌하게 여겨질 수 있는 조치였습니다. 그에 반해 알렉산더는 부상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상처를 살펴보고 어디에서 부상을 입었는지 물으며 직접 위로했고 병사들에게 자신의 무용담을 자랑할 기회를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처럼 그는 병사들과의 개인적인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사기를 고양시켰습니다. 특히 자신이 이끌던 돌격에서 카발리아 동료 25명이 전사하자 다음 날 그들을 영광스럽게 매장하도록 명령하고 유족들에게는 세금, 봉사, 자산세 등 모든 부담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마케도니아 조각가 리시포스에게 이들의 청동 조각상을 제작토록 하여 디온에 세우게 했습니다. 반면 페르시아 편에서 싸운 고용된 그리스인 용병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천 명의 전사자는 매장되었으나 생존한 포로들은 쇠사슬에 묶여 마케도니아로 보내졌고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 조치를 두고 그리스인으로서 바로 이 편에서 같은 그리스인을 상대로 싸운 것은 그리스 동맹의 공동 결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명분 있는 징벌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들을 통해 마케도니아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했고 향후 다른 그리스 병사들이 페르시아에 고용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정치적 효과도 노렸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아버지 필리포스의 신화적 유산을 교묘히 활용하여 현실적인 이득을 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리품 처리에서도 특유의 감각과 정치적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많은 전리품 중 일부는 마케도니아의 왕비이자 어머니인 올림피아스에게 보내줬지만 특별히 선정된 페르시아 갑옷 300벌은 아테네의 여신 아테나에게 봉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함께 붙인 명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렉산더, 필리포스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인들이 아시아에 사는 바르바로이에게서 가져온 전리품. 이 짧은 문장은 고대 역사상 가장 탁월한 외교적 문구 중 하나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그 내용은 단순하지만 정치적 함의는 대단히 깊었습니다. 먼저 알렉산더는 자신을 왕이나 장군, 지도자로 부르지 않고 단지 필리포스의 아들이라 표현함으로써 겸손하고 인간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케도니아인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에게도 부드럽게 다가가는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전투를 승리로 이끈 주체를 그리스인이라 적었지만 스파르타는 제외시켰습니다. 이 전투에서 그리스인 대부분은 페르시아 측 용병으로 싸운 반면 마케도니아 및 유럽의 다양한 부족이 중심이 된 군대가 승리를 거둔 상황에서 그리스인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한 것은 정치적 통합과 외교적 수사의 일환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파르타 제외라는 표현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세 단어는 지난 200년간의 그리스 역사 전체를 환기시키는 강한 상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스파르타 병사들이 없었다는 점, 곧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태양을 가리는 화살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던 그 불굴의 전사들, 그리고 스파르타는 따르지 않고 이끈다는 기계로 페르시아에 맞섰던 강인한 민족이 이 전투에 없었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스파르타가 여러 도시국가들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과거 아시아의 그리스 식민 도시들을 해방시킨다며 페르시아 왕과 거래했던 위선의 역사를 함께 떠올리게 합니다. 알렉산더는 이 단어 하나로 스파르타를 배제함으로써 작은 도시국가들이 품고 있던 스파르타에 대한 반감과 두려움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아버지 필리포스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간 셈입니다. 더욱이 이 전리품은 아테네에 봉헌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알렉산더와 필리포스는 아테네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오만함과 정치적 야망에는 지속적으로 맞서 싸워왔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자 알렉산더의 학문적 배경이 깃든 도시이기도 했기에 이 봉헌은 경고와 존중을 동시에 담은 복합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또한 알렉산더의 공식 역사가 칼리스테네스는 이 전투가 트로이 전쟁의 종결 이후 정확히 1000년 만의 사건이라고 기록하며 이 시점과 알렉산더의 침공이 동일한 달에 이루어졌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신화와 역사의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조율한 이미지 정치였습니다. 칼리스테네스는 이 전장을 네메시스의 평원, 즉 복수의 여신이 지배하는 장소로 묘사하면서 알렉산더를 새로운 아킬레우스, 정의로운 복수자로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가 이처럼 역사적 상징과 신화를 정교하게 활용했음에도
당시 그 전투의 영향력을 완전히 예견한 이는 없었습니다. 그라니코스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이었습니다. 이 전투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었고 그리스 문화와 언어, 이상이 아시아로 퍼지는 첫 시작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알렉산더는 단지 정복자가 아니라 자신이 이상으로 삼은 고대 영웅의 전통을 되살리고 그 가치를 아시아 대륙에 직접 각인시키려 했던 인물임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신화, 외교, 군사, 문화가 결합된 총체적 전략은 고대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알렉산더만의 독창적인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 몇 주 동안 알렉산더는 나중에 역사가들이 그의 입을 빌려붙인 위험 앞에서의 날카로움이라는 좌우명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전술적으로 그의 과제는 분명했습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태세를 정비하고 해안가의 주요 전략 거점 중 하나에서 그에게 맞설 수 없도록 알렉산더는 그 우위를 곧바로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는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아시아 서부 해안은 원래 왕의 수비대나 봉건 식민지들로 강하게 점령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적 장벽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훨씬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얽힌 세계로 진입하고 있었고 그 세계의 각 집단들과 협의하며 움직여야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행정 용어에 따르면 소아시아 해안은 농촌 지역과 도시 지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중 농촌 지역의 합의된 주인은 왕이었으며 왕은 이곳에서 세금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땅은 식민자들, 행정관들, 혹은 페르시아와 그리스 귀족들에게 왕의 은총을 베푸는 방식으로 나뉘었습니다. 산맥이 가로막힌 내륙 깊은 곳이나 험한 지역은 대부분 독립을 유지하려는 토착 부족들에게 맡겨져 있었지만 해안 지역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곳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밀집해 살던 도시 지역으로 그들의 지위는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스 본토의 강국들은 이 도시들을 지배하려 했고 페르시아 왕은 이들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도시들은 평화 조약을 통해 형식상 페르시아 왕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아버지 필리포스 2세가 내세웠던 구호, 즉 그리스 도시 해방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이 지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지금 그가 향하는 방향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수십 년간 침묵해 있던 해방의 이상을 다시 끄집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재정과 종교 면에서 페르시아인들은 간섭적이지도 착취적이지도 않은 지배자였습니다. 세금은 고정되어 있었고 대부분의 도시는 비옥한 토지 덕분에 부유했습니다. 특히 신전은행을 운영하는 도시는 더할 나위 없이 부유했으며 많은 마귀들이 에페소스에서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찾았듯 페르시아 왕도 그리스 신들인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를 자신의 신들과 동일시하며 이웃한 신성한 구역의 권리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측면에서 페르시아는 로마인이나 영국인처럼 지역 유력자들의 파벌과 타협을 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통치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작은 도시들에는 지역 독재정이 번성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 행정의 묵인 혹은 지지를 받으며 좁은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더 큰 도시들에서는 페르시아의 군사 총독, 재판관, 주둔지 사령관들이 현지의 부유한 시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고 이들 사이에는 종종 동서양의 문화를 넘는 따뜻한 교류가 있기도 했습니다. 도시는 곧 주변의 농촌 지역에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중적인 충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농장 소유자로서 페르시아 왕에게 세금을 바쳐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시민으로서 정치적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자격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점차 하나로 융합되는 경향이 있었고 그 결과 동료 시민의 자유는 크게 훼손되기 쉬웠습니다.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페르시아적 이해관계를 따라 정치적 독재를 세우려 했고 실제로 페르시아의 개입으로 이러한 체제가 촉진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시들은 극심한 내분에 시달렸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귀족과 평민, 귀족정과 민주정은 서로 극단적으로 반목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적대감은 그리스 본토에서도 흔치 않을 정도로 치열했습니다. 외세의 억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의 계급 갈등이 오히려 더 깊었던 것입니다. 훗날 로마가 페르시아의 역할을 대신하던 시대 아시아계 그리스 수사학자 루키아노스는 도시들은 마치 벌집과 같아 각자 자신의 침을 가지고 이웃을 찌른다고 묘사했는데 이 비유는 오히려 알렉산더 시대에 더 어울리는 말이었습니다. 당시는 말 그대로 사회 전반이 침을 세우고 서로를 겨누는 혼란과 분열의 시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 내정과 계층 갈등이 얽혀있는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알렉산더는 빠르고 확실한 해답이 필요한 상태에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의 원정은 표면적으로 그리스인들을 대신해 페르시아를 징벌하는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었으며 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상 그 말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없애겠다는 의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원정의 지도자인 알렉산더는 단순한 그리스 동맹의 대표가 아닌 마케도니아의 정복자로서 두 얼굴을 동시에 지닌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두 정체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아주 영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 직후 알렉산더는 세 가지 결정적인 조치를 단행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군대에게 이 지역에서 약탈을 금지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그가 이 땅을 일시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처럼 장기적인 지배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선발대 지휘관이었던 마케도니아인을
헬레스폰투스 프리기아 지역의 사트라프로 임명합니다. 이 칭호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쓰이던 관직명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행정체제를 존중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마케도니아 병사들에게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산지에서 내려와 항복한 토착민들에 대해서는 냉정할 만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무리하게 동화시키거나 처벌하지 않고 그대로 귀환시킨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지방 전역에서 다리우스 왕에게 바치던 수준과 동일한 세금을 그대로 부과하겠다고 명령합니다. 이는 자신이 새로운 지배자이긴 하지만 기존 행정 질서를 무너뜨릴 생각은 없음을 보여준 조치였습니다. 트로이 도시는 자유 도시로 선언되며 민주 정체가 부여되었는데 이는 알렉산더의 해방자 이미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정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처음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전체 그리스 도시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라니쿠스 전투 당시 페르시아 측 본부였던 젤레이아의 시민들은 페르시아 측에 강제로 협력했기에 비난받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 도시의 독재자는 이미 도망쳤거나 곧 실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자로서 알렉산더는 단순히 영토를 점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땅을 통치할 의지를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요새에는 마케도니아 동료 장군을 추둔시켰고 파르메니온의 형제 중 한 명에게는 리디아와 이오니아 지역의 사트라프직을 맡기고 그에 걸맞은 병력도 함께 부여했습니다. 이처럼 권한을 나눠주는 방식은 페르시아의 관행을 따른 것으로 안정되지 않은 지역의 부담을 분산시키는 데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는 한 명의 장군이 다른 장군의 행동을 감시하고 왕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수행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훗날 로마 제국이 유사한 방식으로 지방 행정을 운영했던 전례와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조세 및 헌납금 징수와 관련해서는 그리스인을 따로 임명하여 과세와 재물의 수거를 맡겼습니다. 사르디스는 자유도시로 선언되었기 때문에 황실 조공 대신 공동 부담금을 지불한 것으로 보이며 이 도시에 주둔한 아르고스 출신 그리스 병력은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르디스가 향후 페르시아 측에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을 고려한 방어적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도시인 사르디스가 알렉산더 체제 하에서 상대적 혜택을 누린 반면 리디아 지방 전체로 보자면 단지 지배자가 바뀌었을 뿐이며 실질적인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여기에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르디스 요새의 보물은 군자금으로 매우 귀중했으며 다음 목표는 로열 로드를 따라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에페소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에페소스는 이미 2년 전 필리포스의 선발대가 도달했을 당시 우호적으로 반응했던 도시였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이번에도 그들이 환영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다만 그 전에 그는 자신과 동행하던 모든 그리스 동맹군을 북쪽 memnon의 땅으로 파견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실제로 페르시아군 사령관 멤논의 영지였다면 알렉산더는 그를 기습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그리스 병력은 이후 다시 알렉산더와 합류하도록 명령되었고 이는 그들의 전력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판단이 담긴 조치였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의 승전 소식을 들은 에페소스 주둔 용병 부대는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는 날 알렉산더는 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다가 추방당했던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과두 정체를 폐지하고 민주 정체를 수립했습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개입이 아니라 그가 승리를 거둔 이후 처음으로 접촉한 그리스 도시에서의 중요한 정치적 행보였습니다. 에페소스는 내분과 권력 다툼이 극심했던 도시로 그의 결정은 정치적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도시는 친페르시아 정권의 통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포스의 선발대가 이 정권을 몰아내고 민주 정체를 회복시켰고 1년 후에는 다시 과두 정권이 복귀하여 민주파 시민들을 추방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가 이 균형을 뒤집고 민주 정체를 확고히 복원함으로써 권력은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민주파 시민들은 환호하며 돌아왔고 페르시아의 지지를 받던 가문들을 향해 성난 민중들이 돌을 던지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그들이 폭군이라 여겼던 지배층에 대한 분노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그리스 세계의 현실과 권력의 속성을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복수의 악순환이 이어질 경우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의 추궁과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치야말로 그가 단순한 정복자를 넘어 통치자로서의 품격을 드러낸 순간이었으며 실제로 당대 사람들 사이에서도 에페소스에서의 조치야말로 그가 좋은 평판을 얻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인근 도시들로 퍼져나갔고 두 도시가 스스로 항복을 제의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를 받아들이고 파르메니온에게 병력을 나누어 이 도시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통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세력이 넓어지고 통제력이 강해지자 알렉산더는 외교를 병행하는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그는 마케도니아 최고의 외교관 중 한 명을 아에올리아 지방과 아직도 야만인의 지배 아래 있는 이오니아의 도시들에 파견했습니다. 이 외교관에게 그는 명확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모든 과두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수립할 것.
시민들에게는 고유한 법을 부여하고 페르시아에 바치던 조공을 면제할 것. 이는 단순한 이상주의적 명령이 아니라 지역 민심을 얻고 페르시아 세력의 정당성을 없애기 위한 매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조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알렉산더를 무력으로 제국을 확장한 정복자로 기억하지만 이 시기 그는 뛰어난 정치 전략가로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도시를 얻는 전술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그의 진정한 영향력이 무력뿐 아니라 지지 기반을 넓히는 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단번에 알렉산더는 자신이 처한 모순된 입장을 정리해냈습니다. 자유라는 그의 정치적 슬로건에 걸맞게 그는 각 도시의 민주정 수립을 지지했고, 이는 페르시아 제국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과두정과 친왕정 체제를 정면으로 뒤엎는 행보였습니다. 그는 압제에 시달리던 일반 시민들의 계급적 분노와 억눌렸던 민주파의 열망을 해방시킴으로써 무력 충돌 없이 아에올리아와 이오니아의 여러 도시들을 사실상 점령한 셈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부 그리스 도시들까지 같은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나온 지역에 새로이 수립된 민주정부들은 알렉산더에게 충성과 감사를 바치는 충실한 후방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지 전술적 성공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영리한 접근이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완전히 새로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페소스에서 필리포스의 선발대가 민주정을 수립했던 전례가 있었고,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다리우스 1세조차도 반란을 일으킨 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의 민주정을 허용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처럼 아시아,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정치적 정서를 파고든 것입니다. 사실상 모든 지역의 평범한 그리스인들이 꿈꿔온 정치 체제가 바로 민주정이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당시 지중해 서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단 5년 전 시칠리아의 여러 그리스 도시들은 코린토스 출신의 모험가 티몰레온의 자유와 민주정 약속에 이끌려 해방되었고, 그 사례는 마케도니아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알렉산더와 함께 아시아 원정에 참여한 코린토스 출신의 데마라토스는 필리포스 시절부터 중요한 참모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시칠리아에서 민주정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치적 충성심을 일으켰는지 직접 경험했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알렉산더 본인은 귀족정, 즉 유력자 중심의 통치를 더 선호했던 인물로 암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상이나 취향이 아니라 현실적 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알렉산더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탁월한 전략가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처럼 누구나 생각할 수 있었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않았던 정치적 쿠데타를 실행에 옮긴 알렉산더는 과거 스파르타가 시도했다가 실패한 그리스 도시 해방이라는 대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실현해낸 셈입니다. 스파르타는 60년 전 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겠다는 명분으로 진군했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다시 페르시아에 넘기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그리스 도시 프리에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스인에게 가장 위대한 축복은 자유의 축복이다. 이처럼 자유는 당시 그리스인에게 최고의 이상이자 자부심이었지만 이 개념은 어디까지나 그리스인만을 위한 자유를 의미했습니다. 아시아 원주민, 특히 그리스 도시 국가들의 지배 아래에 놓인 농노나 노예 신분의 사람들은 이 자유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산더는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치적 도구로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지지 기반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그의 자유선언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알렉산더에게 폭권된 도시들은 마치 꿈에도 그리던 권력을 되찾은 정치인들처럼 환호했고, 여러 이오니아 도시들은 스스로 알렉산더 시대라 부르며 새로운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세기 동안 이어진 페르시아의 지배와 친왕정 체제는 마치 일시적인 혼란이었던 것처럼 여겨졌고, 정치적 어휘마저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유는 곧 민주정을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급변은 자연스럽게 영웅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로,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의 생전에 이미 신격화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예를 들어 에페소스에서 알렉산더가 아르테미스 신전을 재건하며 자신의 이름을 신전에 바치기를 원하자 시민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신이 다른 신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는 그가 이미 신으로 여겨졌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한 궁정화가 아펠레스는 알렉산더가 제우스의 번개를 들고 있는 모습의 초상화를 그렸고, 조각가 리시포스는 이와 경쟁하듯 창을 든 영웅 알렉산더 상을 만들었습니다. 두 예술가의 차이는 단순한 미적 견해 차이를 넘어 알렉산더를 제우스로 보느냐, 인간 영웅으로 보느냐라는 해석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실 알렉산더 이전에도 아시아의 그리스 도시를 해방시킨 이들에게는 준신격적 예우가 주어졌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역시 잠시나마 이런 존경을 받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알렉산더의 경우 그 숭배는 순간적인 감정이 아닌 장기적이고 자발적인 신격화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신성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4세기 이상이나 지속되었고, 그를 위한 사원, 제사장, 신성한 경기대회까지 열렸습니다. 상류층은 이 신성체제 속에서 각종 사제직과 행정직을 경쟁적으로 차지하려 했고, 이는 후속 왕조들에게도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숭배가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귀족정이나 과도정에 익숙했던 일부 지배층에게 알렉산더에 대한 신격화는 불쾌한 대중의 관계로 보였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앞세운 권력 복원이 그들 입장에선 정치적 패배이자 문화적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단지 민주정을 보장한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점령한 그리스 도시들로부터 조공을 면제해주는 그 어떤 지배자도 감히 시도하지 않았던 관대한 특권을 베풀었습니다. 이 결정은 많은 도시들에게 알렉산더를 해방자로 받아들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고 그의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정부처럼 그는 조세를 폐지하면서도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되살리는 정치적 지혜를 보여줍니다. 일부 혹은 전부의 그리스 도시들은 더 이상 조공을 내지는 않지만 대신 기부라는 명목 아래 일정 금액을 계속 납부해야 했습니다. 이는 명분상으로는 임시 조치였지만 실제로는 그의 함대, 군대, 그리고 주둔군의 유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원 마련 수단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약탈만으로는 재정을 안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페소스입니다. 이 도시의 경우 조공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조공은 더 이상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수호신 아르테미스에게 헌납된다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조치가 아니라 종교적 상징성과 지역 전통을 모두 살린 영리한 결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란 지역에서 숭배되던 물의 여신 아나이타와 동일시되었고 이 때문에 신전의 재정과 운영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한 이란계 관리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종교의 동방적 특성에 부합하는 인사였고 기존 체제를 인정하면서도 효율적인 통치를 추구하는 알렉산더의 실용주의를 잘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신전에 대한 헌신과 존중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전투 행렬을 조직해 신전 앞에서 대대적인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개적 제스처는 단지 종교적 경의를 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충성을 유도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의 성격도 강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더는 밀레토스로 향합니다. 이 도시의 총독은 이미 항복 의사를 공식 서한으로 전달한 상태였으며 알렉산더는 평화로운 수용을 기대하며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첫 언덕을 넘어 평탄한 건초 들판을 지나면서 그는 경량화된 수송수단을 사용해 병참을 조절하고 무거운 장비와 공성 기구는 해안을 따라 해군 수송선으로 운반하게 했습니다. 전략과 실용성 모두를 고려한 매우 조직적인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는 파르메니온과 그가 이끄는 병력과도 재합류하였고 그들은 마이안더 강이 계곡을 따라 남하하며 지역의 소규모 도시들을 투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시들에는 알렉산더의 대표적인 정책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친페르시아파를 몰아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며 기부금 명목의 세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밀레토스에서 알렉산더는 뜻밖의 저항에 직면하게 됩니다. 원래 이오니아 도시 밀레토스는 페르시아 통치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알렉산더의 등장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는 바다로 돌출된 곳 위에 세워진 요새 도시였고 그 지리적 특성상 해군의 지원이 있다면 장기간 저항이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도시의 수비대장은 페르시아 함대가 접근 중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항복 의사를 철회하게 됩니다. 알렉산더에게 이 소식은 매우 껄끄러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언제나처럼 신속한 행동으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그는 외곽 도시를 먼저 점령하고 자신과 동맹을 맺은 그리스 함대를 항구에 배치하여 페르시아 함대의 정박을 차단합니다. 그리고는 전통적인 공성 방식으로 도시를 포위하여 굶겨 항복시키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그러던 중 이집트에서 출항한 페르시아 함대가 대거 등장합니다. 알렉산더 측 장군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함대는 무려 400척에 달했으며 이는 알렉산더의 연합 함대보다 훨씬 수적으로 우세한 병력이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해상에서 열세에 처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또 한 번 파르메니온이 조언자로 나섭니다. 그는 페르시아 함대를 선제 공격할 것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댑니다. 1. 자신들의 그리스 함대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으며 2. 전투의 승리는 향후 전쟁 전체에 큰 이득이 될 것이며 3. 설령 패배하더라도 이미 페르시아가 해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손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4. 결정적으로 알렉산더의 배 근처 해변에 톡수리가 앉아있는 하늘의 징조를 보았고 이는 하늘이 전투를 지지한다는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이 조언을 냉정히 반박합니다. 그는 파르메니온의 판단이 비현실적이며 신탁의 해석도 억지스럽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수적 열세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해전을 벌이는 것은 위험하며 적인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함대는 숙련된 베테랑들인 반면 자신의 연합 함대는 아직 훈련이 충분치 않은 미완의 전력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전투는 소중한 마케도니아 병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전쟁의 서두에서 해전의 패배는 치명적인 정치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의 패배 소식은 아직 정세가 불안정한 그리스 본토의 도시국가들의 반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전술 실패 그 이상으로 전략적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수리 징조에 대해서도 알렉산더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독수리는 분명히 내 편이다. 하지만 그것이 육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메시지는 분명하다. 나는 육지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이길 것이다. 이렇듯 알렉산더는 신하를 무기로 삼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정치가이자 군사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냅니다. 그는 해전을 회피하면서도 도시를 포위한 상태로 바다를 봉쇄해버리는 전략적 완성도를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피해 없이 도시를 굴복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알렉산더가 밀레토스에서 보여준 해전 회피 전략은 단순한 신중함이 아닌 전술적으로 매우 정당한 판단이었습니다. 그의 해군은 규모 면에서 열세였을 뿐 아니라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출신으로 구성된 페르시아 함대는 수적으로 우세하면서도 전술 숙련도가 뛰어난 강군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무리하게 정면 승부를 택했다면 아시아 원정 초기에 전세 전체를 뒤흔드는 치명적인 패배를 겪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는 이 장면을 마치 파르메니온이 먼저 해전을 제안하고 알렉산더가 그것을 전략적으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의 궁정 역사 서술자들이 알렉산더의 영웅적 통찰과 결단을 돋보이게 하려는 구성적 장치에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칼리스테네스와 프톨레마이오스 같은 인물들이 그러한 스토리텔링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노련한 장군 파르메니온이 그런 무모한 제안을 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밀레토스의 실제 공략은 이러한 외교적 전술적 계산 위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밀레토스는 중립을 요청했으나 알렉산더는 이를 즉시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중립은 곧 페르시아 편에 설 여지를 남기는 것이며 항구 도시 밀레토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공성 무기를 동원해 도시를 정면 돌파했고 결국 시민들은 무릎 꿇고 항복합니다. 당시 항복한 시민들 대부분은 민주정 폭기를 염원했던 일반 민중이었으며 알렉산더는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도시 자치를 보장해 줍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항한 세력도 존재했습니다. 페르시아와 결탁했던 부유층과 고위층 시민들, 그리고 고용된 그리스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구에서 바다로 도망쳐 인근 섬으로 피신했지만 끝까지 항전 의지를 내보입니다. 이때 알렉산더는 그들을 포위하지 않고 오히려 설득합니다. 그들이 진정 고결하고 용감한 자들이기에 나는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들을 처벌하기보다 자신의 군대에 편입시킵니다. 정확히 300명, 이는 알렉산더가 이전에 그라니코스 전투에서 학살했던 수천 명의 용병과는 정반대의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이미 항복을 조건으로 약속한 자들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 수가 크지 않아 병참 부담도 없었다는 실용적 판단이 겹쳐진 결과였습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더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닌 통치자이자 외교가로서 얼마나 유연하고 전략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무력과 자비를 상황에 맞게 병행할 줄 알았으며 정복 이후의 통치 안정성까지 고려한 처신을 하는 데 능했습니다. 용병 문제를 넘어 알렉산더는 바다에서도 뜻밖의 중대한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의 모든 군함, 특히 페르시아의 군선들은 오늘날의 경주용 조정선처럼 속도를 위한 설계가 이루어졌으며 물자 적재 공간이 매우 협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바다 위에서 오래 머물 수 없었고 매일 육지로 돌아와 식량과 물을 보충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해군의 구조적 한계를 정확히 간파한 알렉산더는 그들의 보급 거점이 될 강 어기들을 선제 점령하기 위해 몇몇 부대를 육로로 보내 상륙을 방해했습니다. 보급이 막히자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던 페르시아 함대는 사모스 섬으로 퇴각해 물자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모스 섬에 살고 있던 아테네인들의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다시 밀레토스로 돌아온 페르시아 해군은 여전히 상륙과 보급에 실패했고 결국 배고픔을 이유로 작전을 포기하고 남쪽으로 퇴각합니다. 알렉산더는 단 한 척의 배도 띄우지 않고 육지에서 이 승리를 거둔 셈이었고 이는 이미 점성술사들이 예언한 바와 같았습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알렉산더는 앞으로 2년간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동원한 연합 함대를 대부분 해산한 것입니다. 단 아테네 함선 20척만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며 이들은 해안선을 따라 공성무기를 운반하고 아테네 시민들의 충성을 보장할 인질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이 결단은 당시에도 엄청난 논쟁거리였습니다. 알렉산더와 함께 원정을 수행한 역사 기록자들조차 왕의 결정을 해명하기 위해 특별한 서술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치 그라니코스 전투에서처럼 다시 파르메니온 장군이 전략 회의에서 등장합니다. 밀레토스에서는 파르메니온이 해군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알렉산더가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함대 해산을 정당화하는 논쟁 구조를 취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사실보다는 연출된 설득에 가까우며 알렉산더의 대담한 결정이 마치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처럼 보이게 하려는 문학적 장치였습니다. 결국 이 장면도 알렉산더의 이미지 메이킹의 일환으로 훗날 그를 신의 선택을 받은 전쟁 천재로 만들고자 했던 궁정 역사가들의 흔적인 셈입니다. 그러나 논란과 상관없이 이 함대 해산은 매우 파격적이면서도 대담한 선택이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기술적으로도 정교한 페르시아 해군과의 해전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린 조치였으며
동시에 전력을 지상에 집중시킬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의 원정 경로에서 해상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육로를 따라 전략적 거점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는 방식이 가능해졌습니다. 알렉산더의 측근 장교들은 당시의 결정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이제 보병으로 아시아를 점령한 이상 더 이상 함대는 필요하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표현은 알렉산더의 진짜 통찰력을 너무도 얕잡아 본 그야말로 신성한 미화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그는 해군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페르시아의 해상 반격을 일찍부터 예측하고 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알렉산더는 밀레토스에서 함대를 해산한 지 고작 7개월 만에 다시 그리스 연합 함대를 재소집해야 했습니다. 이는 페르시아가 해상에서 반격을 개시했기 때문이었고 그는 이를 처음부터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연합 함대는 약 32,000명에 달하는 병력과 선원들이 동원되는 대규모 전력이었고 이들의 유지를 위해 매달 약 160탈렌트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밀레토스 당시만 해도 사르디스에서 확보한 보물과 각 도시들의 곡물, 세금 수입으로는 이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안티파트로스에게 600탈렌트를 보내고 연합 함대 재조직을 위한 자금 500탈렌트를 추가로 마련한 것으로 볼 때 이 자금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당시 밀레토스에서는 전술적 판단이 우선된 결정이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해군 전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 해군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장기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바로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감으로써 페르시아 함대가 선원을 모집하거나 정박할 수 있는 항구를 없애겠다. 이는 단지 이론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고대 함선은 매일 밤 육지에서 식수, 식량을 조달해야 했기 때문에 항구가 차단되면 작전 능력 자체가 붕괴되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 전략은 밀레토스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이후 키프로스와 페니키아 해군이 항복하고 알렉산더 측으로 전환되면서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이 전략은 후대 역사서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위험 없는 안정적인 길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략이 성공하기까지 2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페르시아 해군은 에게의 전역을 위협하며 곳곳에서 항구를 다시 점령했고 조금만 운이 더 따랐어도 알렉산더는 다시 아시아 해안으로 쫓겨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당 가능한 병력과 제한된 재정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길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위험했지만 장기적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해체시키는 유일한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바다에서의 작전을 중단하고 독수리처럼 육지로 방향을 돌려 밀레토스를 떠나 남쪽 해안으로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오니아의 도시였던 밀레토스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정과 자유, 그리고 조국 면제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당시의 관례에 따라 모든 외국인 포로들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회복된 민주파 시민들은 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알렉산더를 그들의 새로운 시대의 첫 해명의 행정관으로 추대했지만 그는 이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의 눈앞에는 카리아의 첫 산악지대가 펼쳐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라니코스에서 살아남은 페르시아군과 해군의 지원을 받아 메논이 재집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사실 그라니코스 전투 이후 페르시아군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기간 중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의 아들이 알렉산더에게 투항을 시도했지만 다리우스의 명령으로 암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왕가 내부의 배신과 암투는 알렉산더에게는 바랄 만한 일들이었지만 지금 그가 맞서야 할 현실은 바로 메논의 재기와 카리아의 본격적인 저항이었습니다. 카리아는 이오니아와 달리 그리스 도시들만으로 구성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그리스계 도시들이 줄지어 있었지만 실질적인 주도권은 소나무 숲과 평야 사이에 자리한 내륙 토착민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이들 토착민은 지역 유력 가문들과 페르시아 총독들을 통해 부분적인 헬레니즘화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리스 신들을 위한 기둥 있는 사원이 세워지기도 했고 주요 도시들에서는 그리스식 절차에 따라 회의와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해안과 접근이 쉬운 지역에서는 그리스와 그리스 이름이 널리 퍼졌고 언어의 장벽은 거의 없었지만 문제는 정치적인 장벽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마을들이 통합되어 재건된 헬레니즘 도시 할리카르나소스는 그리스 문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만큼 강한 독립의식을 갖고 있었고 단순한 민주적 약속이나 페르시아에 대한 복수라는 구호만으로는 마음을 얻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카리아에는 이오니아처럼 귀족과 민주 세력 간의 갈등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이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계급 간 갈등이라는 수단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복잡하고 오랜 정치적 설득전 없이 이 지역의 토착 정치 구조 안에서 설득력 있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국경을 넘자마자 알렉산더는 자신이 찾던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고귀한 귀부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의 등장과 도움 요청은 알렉산더에게 이 지역의 복잡한 정치 구도 속으로 개입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됩니다. 카리아의 전 여왕 아다는 독립적이지 못했던 삶, 그리고 반복된 비극을 되돌아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에게도 일정한 계승권이 주어졌던 통치 가문에서 태어났고 350년대에는 그녀의 뛰어난 오빠 마우솔로스가 카리아를 문명화하며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족 내 정치적 압력 앞에서 아다는 결국 순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빠의 외아들이자 자신의 조카와 결혼했는데 그녀보다 무려 20살이나 어린 이 조카는 나이든 숙모의 애정에 쉽게 마음을 줄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자녀 없이 지냈지만 이 부부는 서로에게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빠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어 남편이자 조카였던 인물도 사망하게 되면서 아다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중년의 나이에 왕국의 상속자가 되었지만 그것은 그녀에게 매력적인 유산이라기보다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녀의 막내 남동생 픽소다로스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야망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다를 유배지로 보내버리고 총독의 칭호를 차지한 후 활발한 외교 활동에 나섰습니다. 3년 전 바로 이 픽소다로스는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과 사절을 교환하며 자신의 딸을 필리포스의 아들 중 한 명과 결혼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알렉산더가 지나치게 서둘러 반응하는 바람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픽소다로스는 딸을 페르시아의 이란계 행정관 오론토바테스와 결혼시켰고 곧 그 자신도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카리아 총독직은 57년 만에 비카리아인에게 돌아갔으며 그 주인공이 바로 알렉산더의 젊은 시절 실수가 불러온 이란계 사위 오론토바테스였습니다. 이제 고령의 아다는 한 채의 성체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이 겪어온 고난과 비극의 세월을 되돌아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외롭고도 힘겨운 세월이었고 그녀의 삶에는 참으로 많은 것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 알렉산더의 눈앞에 새로운 정치적 기회의 열쇠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 복잡한 가계도 속에서 이제 아다에게 다시금 희망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알렉산더가 다시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19의 불안한 소년이 아닌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 알렉산더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다는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알린다의 성체를 떠나 국경까지 나아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 전통과 정치적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왕족이며 자녀가 없다는 사실, 그리고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제안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신이 아직 통제하고 있는 성체를 기꺼이 넘길 테니 그 대가로 자신의 지위를 회복시켜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렉산더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 제안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회였지만 그는 이 제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빠르게 간파했습니다. 아다를 지지함으로써 그는 카리아 민족에게 페르시아의 억압적인 지배로부터 자신이 약자들의 수호자임을 보여줄 수 있었고 동시에 그리스 도시들을 해방시키는 자신의 정책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양자로 받아들여진 일은 민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며칠 안 되어 카리아의 여러 도시들은 황금 왕관을 헌정하며 충성을 표시했고 알렉산더는 아다에게 알린다의 성체를 맡기고 양자라는 호칭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새롭게 아들을 얻은 아다는 크게 기뻐하며 알렉산더에게 날마다 진귀한 고기와 별미를 보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최고의 요리사와 제빵사들까지 그에게 보내며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이에 알렉산더는 공손하면서도 단호하게 사양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의 아침 식사는 밤새 행군하는 것이며 점심은 그저 소박한 아침일 뿐입니다. 이 말은 동방식의 호화로운 첩대를 정중히 거절하면서도 자신의 절제된 군주로서의 면모를 드러낸 절묘한 대응이었습니다. 이에 감동한 아다는 자신이 지키던 카리아의 성체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을 붙여 그의 이름을 기리는 것으로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요리만이 아다의 관심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더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전달했습니다. 그라니쿠스 전투에서 도망친 페르시아 잔존 병력과 장군 멤논이 다시 카리아의 수도 할리카르나소스에서 결집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으로 멤논은 하부 아시아와 함대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고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들을 다리우스 왕의 궁정으로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멤논은 배와 황실 병력, 그리고 강력한 용병 부대를 이끌고 할리카르나소스를 봉쇄한 상태였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튼튼한 성벽과 아다의 오빠가 세운 사트라프의 성체까지 포함한 방어체계는 매우 견고했습니다. 아다는 경고했습니다. 여긴 진지한 공성전이 될 겁니다. 알렉산더는 곧 상황의 중대함을 인식했습니다. 그는 바닷길을 통해 포위에 필요한 공성 장비들을 인근의 안전한 항구로 이동시켰고 자신은 육로를 따라 군대를 이끌고 남하여 장비와 합류하기 위해 출정하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전투가 그의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 공성전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술적 업적 중 하나의 주요한 주제를 여는 서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장거리 원정과 대규모 전투로 기억하지만 동시대인들에게 알렉산더가 남긴 가장 강렬한 인상은 어쩌면 바로 성벽을 돌파하는 자로서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세계에서 그처럼 공성전에서 지속적인 성공을 거둔 장수는 거의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는 공성전에 있어서 끈질기기는 했지만 언제나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필리포스가 실패를 반복했다면 알렉산더는 고대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성전의 정복자였습니다. 공성전은 병력과 공성 장비를 모두 요구하는 복합적인 전쟁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문제를 넘어서 장군의 성격과 자질을 극한까지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알렉산더는 상상력이 풍부했고 두려움을 모르는 인물이었으며 그만큼 운이 따르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할리카르나소스를 공격하면서도 특별한 신무기나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사용된 석궁 투석기는 신기술에 가까운 장비였지만 실제로 성벽을 무너뜨리기보다는 적의 기습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아직 힘줄을 비틀어내는 장력이 장착된 형태로 개량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상대해야 했던 할리카르나소스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요새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반원형의 지형 위에 원형극장처럼 계단식으로 펼쳐진 이 도시는 항구를 품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견고한 성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함대가 해상 접근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북동쪽 혹은 서쪽 평지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었고 이곳의 성벽도 거대한 석재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결코 유리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왜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함락시키는 데 성공했는지조차 완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카리스마나 재능만으로 설명되기엔 너무나 험난한 도전이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은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하나는 알렉산더의 장군들과 측근들이 남긴 보고서로 공성전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축소하고 승리의 위험만을 강조한 전형적인 전승 기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병사들의 회고와 칼리스테네스의 미화된 공식 연대기에 기반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서는 도시의 격렬한 저항을 강조하며 방어를 지휘한 이들이 아테네 출신의 두 장군 트라시블루스와 에피알테스였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불과 1년 전 알렉산더가 아테네의 과거 억압을 되갚기 위해 원정을 시작하며 직접 항복을 요구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목숨을 부지한 뒤 다시 아시아로 건너와 그와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들 외에도 마케도니아에서 탈영한 한 병사가 방어에 참여했는데 그는 알렉산더가 즉위 당시 처형했던 린케스티아 가문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단단한 결속력과 전략을 바탕으로 약 2달간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8월의 혹독한 더위 속에서 지속된 이 공성전은 그 치열함과 인내의 면에서 당시의 어느 전투 못지않은 중대 전투였습니다. 초기에는 알렉산더가 가벼운 기습전만을 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성 무기들이 아직 항구에서부터 도보로 운반되는 중이었기 때문으로 해당 항구는 페르시아 함대가 점거하지 않은 유일한 항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북동쪽 성벽에서 약 800m 떨어진 평지에 야영지를 설치했고 초기에는 도시 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항복을 가장하자 이를 야간에 기습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본격적인 공성전에 앞서 그는 병사들을 동원해 성벽을 가로막고 있던 너비 45피트, 깊이 22피트의 해자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자가 메워지기 전까지는 공성탑이 접근조차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공성부대는 임시 방편으로 만든 피난처 아래에서 해자를 메웠고 마침내 토착한 공성탑이 해자를 넘어갈 수 있게 되자 투석기와 함께 벽 위에 수비병들을 몰아내고 공성탑에서 성벽에 바람을 내린 뒤 본격적인 돌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개의 성벽 돌출부와 그 사이 상당 구간의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비 측은 이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성 밖으로 나왔고 선두에는 탈영자 출신의 린케스티아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횃불을 던져 마케도니아군의 나무 공성 장비에 불을 질렀으며 방어가 허술한 야간 상황을 이용해 병사들이 갑옷을 착용할 틈도 없이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뜻밖의 습격을 받은 마케도니아군은 당황했고 수비군은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과시한 뒤 성으로 퇴각했습니다. 수비군은 곧바로 무너진 외벽을 수리하며 언덕 위에 벽돌로 된 반원형 차단벽을 건설했습니다. 아울러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의 새 탑도 완공했으며 이 탑에는 다수의 화살 투석기가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고 할리카르나소스 공성전은 단순한 정면 돌파 이상의 창의성과 인내 그리고 끈질긴 대응이 요구되는 치열한 전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벌어진 사건은 당시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에 따르면 술의 용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어느 날 밤 페르디카스 부대의 몇몇 병사들이 술에 취한 채 오만과 흥분 속에 동료들에게 새로운 반원형 성벽을 상대로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자고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진한 지역은 지형이 불리했고 수비군은 완벽히 경계 상태였습니다. 이어지는 투석기와 화살 세례 속에서 메몬 장군은 기민한 대응으로 반격에 나섰고 결국 알렉산더 본인이 무질서한 부대를 수습하기 위해 직접 구원에 나서야 했습니다. 방어군은 퇴각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물러난 것이었고 알렉산더는 이날의 전투를 패배로 인정하며 전사자의 시신을 돌려받기 위해 요청을 보내야 했습니다. 당시 전장에서 시신을 회수하는 것은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일화는 알렉산더의 사후 권력 다툼에서 맞섰던 페르디카스를 깎아내리기 위해 그와 경쟁 관계였던 킹 프톨레마이오스가 기록한 것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술 취한 병사들의 무모한 출격에 대해 기록하면서도 그로 인한 패배와 시신 반환 요청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을 꺼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수비대에 있던 아테네 출신의 망명자 에피알테스는 강경파로
마케도니아인을 극도로 증오하여 전사자들의 시신 반환조차 거부하자고 주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패배에 크게 자극받은 알렉산더는 성벽을 향한 투석기 공격과 공성 장비의 활용을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수비대는 성 밖으로 다시 기습을 감행했고 지형의 고저차를 이용한 교묘한 전술로 또다시 마케도니아군을 공경에 몰아넣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격적인 기습을 위한 전주곡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후 에피알테스의 지휘 아래 수비군은 가장 정교한 출격을 계획합니다. 세 방향에서 기습을 감행하는 전략이었죠. 첫 번째 부대는 북동쪽 성문에서 알렉산더의 공성탑에 불을 지르는 임무를 맡았고, 두 번째 부대는 좀 더 서쪽의 문에서 나와 마케도니아의 측면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대는 메몬 장군과 함께 대기하다가 적당한 숫자의 마케도니아 병력이 유인되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습니다. 알렉산더의 부하들은 이후 이 전투에 대해 쉽게 격퇴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파상 공격이 모두 큰 효과를 거두었으며 알렉산더 본인이 직접 공격의 중심을 막기 위해 전면에 나서야 했습니다. 세 번째 부대가 전투에 돌입했을 때는 그조차 놀랐으며 오직 필리포스 시절부터 싸워온 노장들이 방패를 맞대고 밀고 나아가며 간신히 전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아니었다면 젊은 마케도니아 병사들은 겁에 질려 병영으로 도망쳤을 수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에피알테스는 이 전투에서 최전선에 서서 용감하게 싸우다 전사했고, 수비대는 너무 일찍 성문을 닫는 바람에 그의 부하들이 바깥에 고립되어 마케도니아군의 손에 포로로 잡히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측근들은 도시가 거의 함락될 뻔했다고 적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우호적 제스처를 보이기만 한다면 할리카르나소스를 구하고자 했다는 명분 하의 묘사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열이 흐트러지고 날이 저물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역시 이 시점에서 도시를 뚫고 들어갈 자신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명분과 현실을 동시에 의식하며 일시적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앞으로 계속될 포위전의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할리카르나소스 포위전에서 결정적인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끈질기게 저항하던 도시 내부의 상황은 점점 불안정해졌고 방벽은 무너졌으며 지도자였던 에피알테스는 전사했습니다. 페르시아 측은 인명 손실이 커지고 병력도 줄어드는 가운데 도시 내부에서 일어날지 모를 배신의 위험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외곽 도시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밤이경, 즉 밤 10시경, 페르시아 수비대는 자신들의 공성탑, 병기고, 그리고 성벽 인근의 주택들을 불태웠습니다. 이는 철수 직전의 전형적인 방화 전략으로 불길이 도시 전체로 번지도록 의도한 행위였습니다. 사트라프 오론토바테스는 항구 입구에 두 개의 요새 지대에 남기로 했습니다. 해상 통제권과 요새의 견고한 방어력을 믿은 결정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렉산더의 진영에 전달되자 그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도시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장교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는 불을 지른 자들은 죽이라 명령했지만 평범한 할리카르나소스 시민들은 보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시의 피해 상황을 확인한 알렉산더는 도시를 초토화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과장된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유명한 유적들이 훗날에도 남아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는 도시 전체를 파괴한 것이 아니라 요새를 포위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수준에 그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렉산더는 3,000명의 병력을 남겨두어 항구 요새에 대한 포위를 지속하게 했으며 동시에 도시의 수비를 맡겼습니다. 도시가 격렬하게 저항한 만큼 그는 할리카르나소스에 민주정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리스 도시였지만 이오니아나 에올리스에 속하지 않았고 알렉산더가 이전에 약속했던 자유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의 두 요새는 이후 1년 가까이 페르시아 해군의 보급 기지로 버티게 됩니다. 그러나 카리아 지역 전체는 이 시점에서 사실상 알렉산더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왕족 출신의 여인 아다에게 카리아의 사트라프직을 부여했고 그녀의 나이를 고려하여 마케도니아 장교의 보호와 함께 행정을 맡겼습니다. 알렉산더가 본격적으로 도입한 현지 사트라프와 마케도니아 군사령관의 이중 통치 모델은 이때 처음 실현된 것입니다. 할리카르나소스 공성전은 여러모로 복합적인 인상을 남깁니다. 알렉산더는 변함없는 용기와 끈기를 보여주었지만 그의 승리는 창의적 전략이나 공성 병기의 혁신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압도적인 병력의 우세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를 통해 페르시아 함대의 주요 보급 거점 하나를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그것만으로도 전략적으로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절이 이미 가을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장군들이라면 당연히 휴식을 택했을 상황에서 알렉산더는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진군을 멈추지 않았고 제국 정복을 위한 장대한 여정을 계속 이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는 그의 정복 경로에서 하나의 이정표였고 동시에 그의 성격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공성전 이후 알렉산더는 새로운 전략적 국면을 준비하며 자신의 병력과 지휘 구조를 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원정 직전에 결혼한 마케도니아 병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다가오는 겨울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비로운 조치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동료들과 고국을 배려하는 왕의 모습은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고향의 출산율을 높이며 향후 병력 포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마케도니아의 병사들은 대부분 장기 원정에 나선 상태였기에 이 같은 배려는 전례 없는 인기와 신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신혼 병사들을 인솔한 이는 파르메니온의 사위였으며 알렉산더는 그와 함께 그리스 동맹군, 보급수레, 그리고 일부 기병대를 사르디스로 보내기로 합니다. 이들은 이후 왕의 본때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왕의 행군에 합류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공성 장비들은 소아시아 내륙 도시인 트랄레스로 보내졌고 알렉산더 본인은 또 다른 방향을 택합니다. 그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쪽으로 리키아와 팜필리아의 해안 지역을 따라 진격하며 해안 방어선을 장악해 적의 해군력을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는 육지 전략을 본격화하며 더 이상 해상전이라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해안 도시들을 하나씩 점령하여 페르시아의 해상 기반을 붕괴시키는 방식으로 전쟁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해방하겠다며 건너온 그리스계 아시아 도시들의 등을 돌린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어디까지나 왕의 의지에 달려 있었고 그는 필요한 만큼의 자유만을 허락했으며 때로는 그 이상도 허락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알렉산더가 이 도시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 도시들의 신과 문화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였습니다. 사르디스에서는 제우스를, 에페소스에서는 아르테미스를, 그리고 프리엔에서는 아테나 여신을 위한 신전을 헌정하고 기금을 제공했으며 도시의 기반 시설을 손보는 일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거리 재정비, 제방 건설, 성소 복원 등 다양한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단지 전략적이거나 정치적인 계산만이 아닌 그가 실제로 헬레니즘적 이상과 문화를 깊이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트로이 재건에 대한 그의 구상처럼 이러한 계획들은 대부분 알렉산더가 지나간 후에야 시행되거나 때로는 지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지와 상징성만으로도 그리스계 도시들에게는 큰 감동이었고 이 원정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닌 복수와 회복이라는 거대한 사명감이 부여된 성전으로서의 색채를 더욱 짙게 띠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은 단순한 제국주의적 확장을 넘어 고대 세계 전체의 정치문화적 방향을 바꿔놓는 중대한 분기점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알렉산더가 시행한 정책 중 하나는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서 제국의 장기적 통치를 위한 정교한 정치적 구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땅을 나눠주는데 그치지 않고 그 땅을 도시 공동체와 연결시키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바로 궁정의 총애를 받는 자들이 받은 시골의 토지를 자유도시의 관할 하에 두고 동시에 그 도시의 명예 시민으로 삼는 새로운 체제를 도입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실로 기발한 방식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는 이런 식의 토지 분배가 중앙 권력과 무관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과 왕권에서 독립된 지방 귀족 계층 또는 지역 공동체와 단절된 부재 지주 계급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반면 알렉산더는 자신이 땅을 부여한 인물이 해당 도시의 시민으로 등록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왕권과 도시의 이해관계를 동시에 연결시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왕은 각 도시에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로컬 파트너를 두게 되었고 도시들은 강력한 후원자와 넓어진 영토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시골 영지를 도시의 삶에 정치적으로 묶어놓음으로써 이익의 균형을 조정한 셈입니다. 이 제도는 훗날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에 의해 계승되었고 도시 중심의 제국 질서가 고대 헬레니즘 세계 전반에 확산되는 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본질적으로 도시의 가치를 우선시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 그 공동체와 정치체제, 그리고 문화적 질서는 그의 통치 이념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그가 어디를 가든 항상 도시를 재건하고 체제를 재편하며 정치적 기반을 세우는 데 힘썼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면 시골 지역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식민화했던 병사들의 마을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부르가즈라 불리는 귀족들의 탑 요새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평야와 산악지대를 굽어보며 지역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단지 이 탑들이 이제 마케도니아인들의 손에 넘어간 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땅을 경작하는 농노계층은 여전히 해방되지 않은 채 존재했지만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의 집을 갖고 일정 수준의 안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소아시아를 지나며 남긴 유산은 단순한 정복의 결과로 보기엔 그 성격이 훨씬 복잡합니다. 그가 통과했던 지역들은 오래전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종족과 문화, 종교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군이 지나간 뒤 그 흔적은 단순히 국경선이나 정권의 변화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지나간 자리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쿠스 계곡의 히르카니아 출신 주민들은 원래 키루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경계에서 강제 이주시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의 숭배자였고 자신들만의 언어와 풍속, 신앙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이후 그들은 더 이상 변방의 식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인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 안에 통합되었고 시간이 흐르며 마케도니아식 복장과 무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불의 신앙을 유지했지만 그 밖의 삶은 점차 헬레니즘 세계의 시민으로 변화해갔습니다. 이는 알렉산더가 주장한 그리스인의 자유를 위한 복수라는 명분이
실제로는 서아시아의 헬레니즘화라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란계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독립적인 봉건 귀족으로 지방을 다스렸던 이들이 이제는 도시의 시의회나 행정 직책에 참여하는 시민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시대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던 사회적 위상은 더 이상 산속의 귀족이 아니라 헬레니즘 도시의 공직자로 전환되었던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는 모든 것을 지워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이란의 물의 여신 아나이타는 여전히 숭배되었고 그녀의 제사장들은 사제직을 세습하면서도 도시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알렉산더 시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은 이란계 내시가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작은 카리아 도시에서는 이란인 2명이 명예시민으로 임명되어 아나이타 제사장으로 일하며 그 직위를 세대를 이어 전승했습니다. 이처럼 알렉산더가 가져온 변화는 겉으로는 정치체제의 교체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화의 혼합과 재편, 그리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삶의 틀 속으로의 편입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란인들은 자신들만의 정체성과 신앙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으며 이는 헬레니즘 세계의 이면에서 조용히 흐르는 지속성의 물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알렉산더는 다시 남쪽으로 방향을 틀어 리키아로 향했고 겉으로는 그가 남긴 도시들이 자유를 누리는 듯 보였지만 실상 페르시아의 강력한 해군이 여전히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이란인의 정치적 회귀 가능성은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정복은 일시적이었지만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뿌리 깊게 자리 잡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